아, 이 뭐 아무도 보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까? 네, 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 있고요. 도시공동연구소의 송석환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 성암교회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성암교회의 목사님, 또 당회원, 또 지역선교 관계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법은 질적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을 했고요. 이렇게 청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서 여러분 뵙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월요일은 제가 수업이 많은 날이라 비영리 단체 거버넌스를 이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의 운영 방식과 교회의 운영 방식이 여러모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면을 많이 봤으니까 만일 이거 좀 정리를 하고요. 아이고. 기본적으로 그 원리로서는 정책 지향 거버넌스, 펄리스 거버넌스라고 하는 존 카버라는 분이 이제 대중화시킨 그런 원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와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교회라고는 신앙 공동체가 주는 차이를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정책 지원 거버넌스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 이사회가 곧 당회죠. 그런데 비영리 단체랑은 운영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거버넌스 같은 데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게 관리형, 협력형, 항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정책 지향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이사회 의장하고 CEO인 담임 목사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봉사를 담당하는 외부 거버넌스하고 이 내부 거버넌스를 구분해서 말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자문위에서 검토해 주셨을 때 커멘트 해준 내용이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성함교회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역사회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 이런 점을 아, 착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의 교회인데요. 조주희 목사님이 2002년에 부임하시면서 지금의 성함교회의 이제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그 뒤로 바오박 카페, 작은 콩, 다섯 콩 작은 도서관, 방과후 교실, 안보 사역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대여섯 가지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에는 기운실에서 선정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여러 언론들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범적인 상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이제 주최 측에서 이 교회를 이 비영리 단체의 툴로 한번 거버넌스를 점검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함교회 거버넌스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부 전문가 진단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비영리 단체 내부 거버넌스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황교회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 내부 거버넌스의 경직성을 유연화시켰다. 이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특징이었습니다. 2009년에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선교의 정책 방향성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결과로 부속 건물을 사용을 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지역 선교 장치들을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지역과 함께 협력형 거버넌스 전환이 됐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달라진 교회의 역할을 좀 모색하고자 처치 리빌딩 프로젝트라는 그 타이틀로 사명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게 큰 대형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요.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교적 경직되고 전통적인 그런 의사소통 결정 구조의 그 경직성을 유연화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견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거버넌스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 관련된 책들을 좀 공부도 해보고 살펴보니까 이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담임 목회자와 당회장이 겸직이거든요. 그런 이사회 구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잘 어, 비영리 단체처럼 작동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또 화합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소속 교단, 우리 통합교단이죠. 통합교단 홍법에 따른 당회 구성 및 노예 지도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자의적으로 다른 내규나 특별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단의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헌법에 맞춰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명문화된 문건 없이 상호 신뢰와 신앙적인 차원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단체의 그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역할별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교회는 그런 상호 신뢰하고 그다음 신앙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당회장의 목회 역량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성황교회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설문조사나 인터뷰로 보면은 그래서 당회원들, 그러니까 이사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회원들 목회 영역이 불개입하는 정서가 굉장히 많았고 그 목회자의 영역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좀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와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서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부드럽게 연결되지만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당회, 이사회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선교에 대한 평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 거버넌스인데요. 도서관 방과후 교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내규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페 안부 사역은 교인들의 팀별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화된 운영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방과후 교실은 정부안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었지만 나머지 사역들은 이제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행의 일원으로서 인식해서 목회자 그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지역 선교가 지역사회에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은 교회가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특별히 구청, 주민, 교사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시가 그 당시에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이 교회의 이 돌봄 교실을 모델 삼아서 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지역 선교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무진, 대부분의 이제 다른 교회, 잘 안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거의 80% 이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서 지역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직제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단체처럼 어떤 그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 따라서 신학적 고백에 맞춰서 거기에 적용된 실체가 이제 교회 구조인데요. 그 직제도 사실은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회가 비영리 단체 특성을 일부 공유하는 건 분명하지만, 근데 어소시에이션 범주 안에 들거든요, 교회도. 근데 그 존재론적인 차이, 그 본래의 본성의 차이는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교적 공동체의 공동의 신학적 고백과 비전에 의해서 외부를 향한 지역 선교를 선교적 목적에 따라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행의 영역에 있어서 비영리 단체의 효율적 거버넌스 원리, 평가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장로교회가 정치 체제가 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는 참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그 필요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런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 운영과 지역 선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로서는 그 비영리 단체 운영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영리 단체 분들하고 접촉도 좀 많아져서 모니터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만 또 이제 비영리 단체 쪽에서도 교회를 접근할 때 교회가 그렇게 사회단체처럼 그렇게 민주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꼭 좋은 교회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고유와 신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 직제가 신학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개별 교회가 또 개인이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교회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또 다른 여러 개신교 안에서도 비영리 단체로부터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워서 좋은 방향으로 지역을 섬기고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많이 유연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